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아슬아슬하던 의료 현장 혼란이 실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빅5 중 한 곳인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오전 7시부터 실력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 오늘 수술 일정이 평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과의 진료도 중단됐는데요. 내일부터는 빅4 나머지 병원 전공의도 파업에 동참하고요. 사직서 제출 행렬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 오늘 출근하지 않은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네, 이곳 신촌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 소속 전공의 600여 명 대부분이 오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전체 의사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의 결근으로 수술과 진료 차질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매일 200건의 수술이 이루어졌지만 오늘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소속인 박단 대한전공의 협의회장 역시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서울 빅5 병원 전공의 2,700여 명은 오늘 사직서를 내고 내일부터 근무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들은 하루 일찍 실행에 옮긴 겁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아니, 저희는 의사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실제는 3개월 사실 근무 안 되죠. 전공의들이 이렇게 해버리고 진료 안 해주면 어디 갈 거예요. 부산대, 전북대 등 지역 병원 전공의들도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아직 공식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공의 협의회의 앞선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88.2%가 단체 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의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부에서 쓰던 처방 관련 자료가 든 컴퓨터 폴더를 지우고 병원을 나오라고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에 병원 나오는 전공의 필독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인계장 바탕화면을 의급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필수 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이른바 세트 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버리고 나오라는 내용입니다. 세트 오더에 적힌 일부 약재를 빼거나 용량을 줄여 표기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해당 글엔 진료보조 간호사 등이 전공의 아이디로 처방 오더를 내리면 전공의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란 설명도 담겼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글이 의사 인증을 거쳐야만 하는 커뮤니티에 처음 게시됐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고치도록 할 경우 업무방해 교사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피하거나 사직서를 쓰는 방법 등이 적힌 매뉴얼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직한 이후로는 모르는 번호나 문자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핸드폰을 보지 말자 쪽으로. 정부는 잘못된 정보로 정부 정책을 오해하지 말고 물어보고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반면 의대 증원 발표 후 가장 먼저 집단 휴학을 신청했던 원광대 의대생들이 모두 휴학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교수들의 설득이 한몫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550여 명의 학생이 다니는 원광대 의대. 이곳 의대생 160명이 지난 16일 전산으로 휴학원을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동맹 휴학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휴학계 제출 사흘 만인 오늘 휴학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학부모의 휴학 동의가 없었고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과 직접 면담에 나서면서 일단 봉합을 한 겁니다. 동맹이랑 결정 정확히 내려지는 게 내일이어가지고 상황 저희 지켜보긴 해야 돼요. 어쨌든 교수님께서 다 설득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저는 처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국 의대 학생들이 내일 동맹 휴학을 선언한 상태여서 다시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내일 동시에 휴학계를 내고 1년간 휴학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학들이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의대생들이 수업 실습 거부 등으로 집단 행동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은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의협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 정지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파업을 부추기는 주동자는 구속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전공의를 상대로는 진료를 계속해달라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혜주 기자, 이 정부도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꺼내 들고 있는데요. 이 기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양대학교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보건복지부는 이곳을 찾아 전공의 몇 명이 진료 현장을 이탈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정부가 진료 현장을 벗어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이전 명령이 필수 의료기관에 국한된 거라면 이번 명령은 전국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복지부는 진료 업무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정지하고 고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는 경찰과 함께 100여 개 병원 현장 조사 중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까지 대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112 신고는 생명과 신체 위험 임박돼 발령되는 최단 시간 출동 코드 1 이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들에게 사실상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걸로 보고 의협 지도부 2명에게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도 발송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의료 공백 위험이 커짐에 따라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합니다.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상황이 길어지면 공중보건이 군의관 등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양대병원에서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이 시작된 상황,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실은 대체 어떤 생각인지 조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의사들 반박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행동이. 네.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정말 확고합니다. 윤 대통령 의사 증원과 관련해서 참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지난 정부, 그러니까 과거 정부처럼 어영부영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의료계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나왔었는데 이 반응에 대해서 반대로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참모들에게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의사들이 반발해도 양보는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겁니다. 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인 거예요? 대통령은 또 주변에 이런 이야기도 좀 했다고 합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는 안보를 다루는 국방, 법질서를 구현하는 치안과 같은 수준으로 다뤄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이죠.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명확히 드러낸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의료 현장에서 이제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당장 전공의들은 내일부터 병원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부 대책은 뭡니까? 일단 정부는 이 의료계가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까지는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 호소하는 모드로 나갈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매일 대책회의를 열면서 의료진 동향도 살피고 있는데 그럼 이 넘지 말아야 할 선, 바로 레드라인이 뭔지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실질적인 국민 피해 사례가 발생될 경우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아픈 아이들이 진료에 차질이 생긴다, 이러면 호소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레드라인을 넘으면 집단행동 주동자를 중심으로 의사면허 취소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오늘 경찰청장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불법행위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예 의대 증원 규모 자체를 더 늘리는 방안까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년 2,000명에서 더 늘릴 수도 있다.
야당에서는 오늘 첫 반응이 나왔는데 네. 정치 쇼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쇼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사가 수용하기 힘든 매년 2,000명 증원이라는 것을 일단 던져놓고 나중에 극적 타협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연간 400명씩 늘리자는 안도 의사들의 반발로 자초됐는데 연간 2,000명을 늘린다는 게 말이 되냐는 취지입니다. 그러게요. 일각에서는 너무 많은 한꺼번에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확고합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 타협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10년 뒤 의사 15,000명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당장 2,000명씩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의사들의 반발을 감안해서 500명 또는 1,000명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리면 오히려 매번 이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이런 식의 집단 반발과 충돌을 계속 반복하자는 것이냐면서 의사 중원수 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총선 변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론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여기서 밀리면 시작 하나마나한 못하게 된다는 거죠. 다만 실제 국민 불편이 하나 둘 늘기 시작하면 강경 대응 일변도인 이 정부를 오히려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정부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여론도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정치권 소식 넘어갑니다. 제3지대 빅텐트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합당 선언 일주일 만에 시작된 내용이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 새로운 미래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합당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이현재 기자.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한 새로운 미래 측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조금 전인 오후 6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통합하기를 사전에 기획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첫 최고위 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선거운동 전권을 위임한다는 표결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이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를 밀어내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김 최고위원은 안건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30분도 논의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라고 말했고요. 이어 이낙연 대표를 몰아내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합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낙연과 김종민을 몰아내고 이준석 사당화를 완성시키겠다는 기획이 확인됐다면서 이건 제3지대 새로운 정치도 아니고 젊은 정치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은 내일 오전 10시 향후 계획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측은 선거운동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합당선언 열흘 만에 분당 위기에 처한 개혁신당. 사실상 분당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오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 정책의 전권을 주자는 의결을 하려고 하자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반발을 하면서 퇴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빗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두 공동대표 간 갈등은 오전부터 폭발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선거 캠페인과 정책 결정권 위임을 의결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반발했지만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고 표결 직전 이게 회의냐고 외친 뒤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낙연 공동대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어떤 안건 가지고 주로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취재해요. 나중에 따로. 이낙연 대표 측은 즉각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조응천 금태섭 최고위원도 찬성을 했으니 사당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당화는 이런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5개의 정파 중에서 4개 정파가 동의했다는 것이 거꾸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언론인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격한 모습을 보이는 건 통합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해서 첫 번째 탈당자가 나왔습니다. 4선 국회의원 김영주 국회 부의장입니다. 하위 평가 20%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수긍할 수 없다며 이재명 사장으로 전락했다. 당을 맹비난했습니다. 무소속 출마도 시사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사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의 현역 하위 20% 통보를 받고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대표적인 정세균계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저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닙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김 부의장은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답변을 피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 부의장 측은 채널A에 불출마는 없다며 영등포갑 출마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탈당은 안타깝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고 국회 고위직을 맡았던 인사들에 대한 공천 불가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현역 의원을 제외한 후보들의 적합도 조사가 돌았던 비명계 지역구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당에서는 여론조사를 안 했다 하고, 그런데 그러면 누가 했는지 진짜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비선 조직에서 한 것인지 정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비명 송갑석 의원은 SNS에 이 상황을 주도한 자뿐 아니라 무기력하게 받아들인 자, 비겁하게 방관하는 자 모두 역사의 죄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부의장의 탈당과 관련 현역 의원 평가는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됐으며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민주당은 빈 현역 자리에 채울 인물로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새 여성 인사 공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법조인 출신 여성 3명을 서울에 전략 공천한다는 전략인데요. 거론되는 지역 현역 의원들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원주 전 의원 등 3명을 전략 공천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공천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3명의 여성 법조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서 여전사 트로이카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독재 타파 기조 아래 윤석열 정권에 맞설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들의 서울 공천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현역 이수진 의원이 있는 동작을, 전현희 전 위원장은 현역 진선미 의원의 강동갑 등이 거론됩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서울 중성동갑보다 용산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어떤 접점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 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전 의원에 대해 당의 요구로 복당했다며 탈당 경력자 감산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추 전 장관 전략 공천 가능성에 반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의원단체 대화방에서 능력도 신뢰도 없는 이재명 대표와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의원의 항의에 이 대표와 안 위원장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한은 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자, 이 개혁신당이요. 통합 열흘 만에 사실상 분당 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분당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조금 전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개혁신당이 사실상 새로운 미래 측을 몰아내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합당 파기 선언으로 본다는 건데요. 앞서 오늘 최고위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총선 지휘권이 의결되자 이낙연 대표 측이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합쳐진 5개 세력 중 새로운 미래 소속인 이낙연 대표, 또 김종민 최고위원만 반대했고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나머지 4개 세력은 찬성한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낙연 대표가 최종 입장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자, 이 4대 1이었다면 조응천 의원 등 이 민주당 출신 의원들도 이준석 대표 측 쪽에 손을 들어준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겉으로 드러난 건 전권 위임을 두고 이준석 대표 측과 이낙연 대표 측 기싸움이 핵심입니다. 이낙연 대표 측은 이낙연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합당 선언에 들어가 있는데 합당 정신을 파기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고요. 이준석 대표 측과 다른 세력들은 시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총선이 어렵다고 보고 뭐라도 해야 하는데 이낙연 대표 측과 갈등하고 있을 시간 없다는 겁니다. 이준석, 이낙연 양 대표 모두 내부적으로는 이대로 같이 못 간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설 연휴 전에 딱 정적으로 하더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고 민주당으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요, 하위 20% 감점 통보를 언제 하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했고 그로부터 후폭풍으로 현역 의원이 첫 번째로 탈당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4선이자 국회 부의장 출신인 김영주 의원이 모멸감을 느낀다며 바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위 20% 통보를 받고 하루도 안 돼 바로 탈당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현역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개별 친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 공천과 관련해 불신한다는 의사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하위 20%를 통보받고 이렇게 바로 탈당을 하다니 릴레이 선언이 나오는 건 아니냐. 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위 20% 그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 이 지금 김영주 의원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또 밀실 논의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당내 반발이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지역구 곳곳에서 현역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가 돌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선데요. 포문은 동작을 이수진 의원이 열었습니다. 어제 오늘 의원들 단톡방에서 힘 빠지게 하는 여론조사 지도부가 해명하라고 직격했죠. 이어서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서울의 봄, 광주의 봄이 위태롭다고 반발했고요. 홍영표 의원이 어떤 비선 조직이 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밀실 공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친문계도 들고 일어났는데요. 최재성 전 의원은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재명 대표 핵심 참모들 불출마를 대놓고 압박했습니다. 야, 이 정도 반발하면 자, 안 그래도 지금 약간 설 연휴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많던데 친명계도 좀 위기감을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도 많이 날아갔다. 그러니 결과에 승복하라는 겁니다. 찐명으로 분류되는 친명계 원외 조직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강의원, 정의찬, 현근택, 이경 등 더민주혁신회의의 구성원들도 눈물을 머금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 사육을 앞세우기보다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에서 국민의 승리를 위하여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 지도부는 공천 충돌 한 번은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대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주 내로 속도감 있게 하위 20% 통보 또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논란되는 공천 이슈들이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공천 갈등이 정리가 되면 지지율은 다시 회복할 거다 이런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봅니까? 취재를 해보니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은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된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과 7%포인트 넘게 벌어져서인데요. 당내 의원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조기 선대위라도 꾸려야 하지 않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 조사로는 유지되는 것도 있다면서 공천 시즌이라 평상시와는 좀 다르다는 상황인데요. 당 지지율 더 떨어지면 이런 잡음 대놓고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유빈 기자였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오늘도 공천자를 발표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인데요. 서울 종로, 중성동갑 등 14명 공천자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참모 등 친윤 인사들은 대거 경선을 치르게 됐다는데요. 현장에 최수연 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서울에서 추가로 후보가 확정이 됐어요. 누굽니까? 네, 국민의힘 공관위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서울 지역 3명을 포함해 공천 확정자 14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종로 최재형 의원, 중구 성동갑 윤희숙 전 의원이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서병수 의원의 지역구 재배치로 비어있던 부산 진구갑은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사상구에서는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후보가 됐습니다. 김 전 처장은 장 의원 측근 공천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공관위는 후보 자체에 당 충성도가 있고 승리할 수 있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김은혜 전 대통령 홍보수석,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과 이철규 의원 등 친윤 핵심 인사들은 대거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에서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맞붙습니다. 김은혜 전 수석은 김민수 대변인과 경선을 치르고 이철규 의원과 공관위원은 무조건 경선을 치른다는 원칙에 따라 장승호 당 중앙위 건설분과 부위원장과 경선에 임합니다. 김 전 차관은 현역 송원석 의원과 경북 김천에서 경선을 치릅니다. 지역구 재배치가 불발된 서울 중구 성동을에서는 이영, 이혜훈, 하태경 세 후보의 3파전이 확정됐고 마포갑에서는 조정훈 의원, 신지호 전 의원이 대결합니다. 공관위는 해당 후보 동의가 있을 때 재배치를 하는 것이라며 인위적 재배치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빠진 강남을 박진 전 장관, 이현모 전 비서관의 지역구 재배치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에게 뭐라고 했나 봐요? 뭐가 맞아요? 네, 조국 전 장관에게 운동권 맞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위원장, 조 전 장관은 전두환 정권에 반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특혜 바로 이겁니다. 운동권 맞긴 한가요, 그분? 그분은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 이용했던 분 아닌가요? 알아봐야죠. 이 특혜라는 석사장교 제도가 뭡니까? 네, 이 제도 1982년에 시행됐는데요. 석사학위 소지자에 한해 6개월만 복무하면 전역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전두환 정권의 적대적인 학생들을 회유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시각도 있죠. 조 전 장관은 이 제도를 이용해 1989년 8월에 석사장교로 입대해 6개월 뒤에 전역했습니다. 자, 저런 얘기 들으면 뭐 조 전 장관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네, 조 전 장관이 석사장교와 운동권이 무슨 상관이냐며 이 제도를 만든 전두환 노태우 일당에게 따지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국가보안법 위반했다는 과거 기사까지 공유하며 운동권 인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예지 비대위원이에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이기도 한데 퀴즈쇼 뭐예요? 네, 김예지 비대위원 오늘 회의에서 장애비와 관련 깜짝 퀴즈쇼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질문을 받은 한동훈 위원장, 정답을 맞췄을까요? 장애를 앓고 있다가 맞을까요? 장애가 있다가 맞을까요? 우리 당의 회의는 정말 바로바로 하는 것 같은데 장애가 있다가 맞지 않겠습니까? 장애는 병처럼 앓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답 알려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컨닝을 하기도 하고 오답도 나왔거든요. 외눈박이 같은 바른말로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대표님 조금 전에 나가셨어요. 약간 팁을 줬는데 편협된. 눈먼 돈을 또 어떻게 바로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출처를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 돈. 네. 표정들이 재밌네요. 이런 퀴즈를 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선거철 미리 입조심하자는 차원에서 깜짝 퀴즈를 낸 건데요. 그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약자를 비하하는 발언들 자주 나왔죠. 이 정치권에서는 말하는 거 보면은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습니다.
네, 선거 때만 말고 평소에도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심상정 의원인데요. 내 지역구만 빼고요는 뭘까요? 심상정 의원 경기 고양갑에서 5선에 도전하는데요. 오늘 민주당과 지역구 선대 연대 안 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지역구 연대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저희 지역구는 그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지역구 연대를 하면 나쁠 게 없어 보이는데 왜 빼달라는 겁니까? 네, 불과 어제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지역구 후보 연대한다고 했었었죠. 네. 지역구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녹색정의당과의 정책연합, 지역구 후보 연대를 위한 협의회는 금일이라도 논의 테이블에 임하겠습니다. 자, 심상정 의원 그럼 연대를 깨겠다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취재해보니까 지역구 연대 협상을 하면 한 지역 주면 한 지역 가져오고 해야 하잖아요.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최소 6석 이상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녹색정의당은 심의원은 연대 안 해도 살아남을 테니 정의당 다른 후보들이 지역구 한 석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양보와 야합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악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한 종합병원 응급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술 취한 20대 남성이 난동을 피운 건데 의료진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가 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발길질을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응급실 입구에 앉아있는 남성. 간호사가 다친 손 부위를 살펴보며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간호사를 밀치고 이를 말리는 보안요원에게도 주먹을 휘두릅니다. 분이 풀리지 않는지 응급실 모니터를 내리치고 책상도 발로 차버립니다. 바로 옆에는 여성 응급 환자가 이송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20대 남성이 경기 안산시의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건 오늘 오전 8시쯤입니다. 남성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상처를 보던 중에 갑자기 환자분께서 우리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성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발길질을 하고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응급의료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 중입니다. 남성은 응급실 의료진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응급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의 유감을 나타내며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근무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설 연휴 기간 한 손에 수갑을 차고 돌아다니던 1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미로 수갑을 찼다가 못 풀었다는데 어디서 이런 수갑을 구한 걸까요? 강경모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쪽 손목에 수갑을 찬 남성이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너 사다가 있어. 수갑을 찬 남성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일단 식당 밖으로 남성을 데리고 나온 경찰. 수갑을 어떻게 구했는지 추궁합니다. 싸자로 샀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집 앞에 있던 거. 근데 이게 진짜 경찰 수갑이야. 경찰 수갑은 아니더라도요. 수갑이잖아요.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10대 A군. 수갑을 친구한테 받아서 본인 스스로 손목에 찼다가 열쇠가 없어 풀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틀 동안 수갑을 찬 상태로 시내를 돌아다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A군이 차고 있던 수갑은 2000년대 초반에 제작된 구형으로 정확히 어느 기관에서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자가 누군지 잘 확인이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이름번호 없이 그냥 다 제작이 돼서 경찰용, 군용 이렇게 구분돼서 제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A군을 경찰제복 장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취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오늘은 눈이 녹고 비가 내린다는 절기 우수였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선 폭우에 강한 바람까지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고립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밤, 강한 비바람이 휘몰아칩니다.
거센 파도에 해상 펜션이 요동칩니다. 야, 이 배 저거 흔들리네. 어젯밤 11시 58분쯤 경남 사천시의 한 해상 펜션에서 일가족이 악천후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파도가 많이 쳐서 조금 육지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구조 요청하시는 분들 데리고 나온 걸로 그렇게. 불어난 하천물에 차량이 잠겼습니다. 소방대원들이 50대 운전자를 줄로 묶어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깁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제주 조천읍의 한 하천에서 차량이 고립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밤사이 제주에서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8m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가로등과 나무가 쓰러지는 등 19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한때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35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비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물이 흐르지 않다가 산간에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 생기는 옹도폭포가 물줄기를 쏟아낸 겁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수사용 질문 만들고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또 판례를 분석해서 구형량을 정하는 건 검사가 하는 일들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데 이를 도와줄 인공지능 검사 내년에 등장합니다. 보조검사 수십 명을 투입하는 효과가 있다는데요. 박자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 검사는 항상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실제로 검사 1명이 1년 동안 처리하는 사건 관련 인원은 평균 676명. 매일 출근해 하루에 사건 관련자 2명씩 처리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탑처럼 쌓인 서류 뭉치들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검찰, 경찰, 해경 등의 수사, 기소, 재판 문서들이 모두 디지털 시스템화됩니다. 여기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수사를 도와줄 AI 검사도 투입됩니다. AI 검사는 진술 대화를 자동으로 요약하거나 수사 질문 생성, 형량 제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대화나 통화 녹음, 포렌식 자료 분석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짧게는 하룻밤, 길게는 몇 달 걸리는 일을 순식간에 뚝딱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압수물 증거품 같은 데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찾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제 이 AI 생성형 AI 모델이 그 문맥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된 지점을 좀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검찰은 AI 시스템이 도입되면 보조검사 수십 명을 투입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최근 시베리아 감옥에서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니 시신의 행방마저 묘연한 가운데 사인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발니의 시신을 한 병원의 안치실에서 봤다는 익명의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나발니 시신에 멍이 들어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발니 사망 이후 시신조차 찾지 못하자 타살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독립 매체는 구급대원의 증언을 토대로 현재 나발니의 시신이 그가 사망한 교도소에서 동쪽으로 45km가량 떨어진 살레아르트의 임상병원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경찰 2명이 시신을 지키고 있고 부검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특히 나발니의 온몸에 멍이 들었고 가슴에선 심폐소생술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들었다는 증언도 소개했습니다. 격렬을 일으킨 나발니를 사람들이 붙잡으면서 멍이 생겼을 수 있다는 추정도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독립 매체도 나발니 사망 이후 한밤중 살레아르트로 향하는 교도소 차량 행렬이 CCTV에 찍혔다며 시신 이동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푸틴 대통령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Putin is responsible. Whether he ordered it or he is responsible for the circumstances that put that man in.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검소함을 강조하던 푸틴 대통령은 최근 한 행사에서 1,100만 원이 넘는 이탈리아 고가 명품 정장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는 유권자만 2억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닷새 전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른 인도네시아에서 투표관리원이 23명이나 과로로 숨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조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닷새 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 5개 선거가 동시에 열린 인도네시아 개표 현장. 투표 관리원이 투표 용지를 일일이 보여줍니다. 선거 결과는 종이에 수기로 표기됩니다. 개표는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 관계자들의 참관 하에 진행됐습니다. 30년간의 수호르토 고리주의 시절에 많은 선거 부정이 있었는데 민주화 이후에 선거 부정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수기로 개표를 하는 작업을. 하지만 이렇듯 수 개표로 진행되다 보니 선거 때마다 투표 관리원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진행된 선거 전후로 투표 관리원 23명이 과로 등으로 사망했고 2,800여 명이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82만 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는 선거를 원활히 치르기 위해 투표 관리원만 570만 명을 채용했는데도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2019년 선거 때엔 투표 관리원과 경찰 등 900여 명이 과로와 사고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투표 관리원들이 개표 현장을 벗어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홍수로 투표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투표 관리원의 부담이 더 컸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모래폭풍주의보가 내려진 중국 모습입니다. 눈으로 봐서는 밤인지 낮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고 또 그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차량 유리창이 뜯겨나갈 정도입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사방이 온통 붉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밤낮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야도 꽉 막혔습니다. 중국 서부 신장 지역에 강한 모래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주택가는 뿌연 모래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가시거리는 50m 이하로 떨어졌고 도로 위 차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멈춰 섰습니다. 강한 모래바람이 쉴 새 없이 몰아치면서 일부 차량 유리창은 그대로 뜯겨 날아갔습니다. 운전자들은 급한 대로 종이상자나 이불을 동원해 창문을 틀어 막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장 북부 지역에는 하루 7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구조대원과 경찰이 긴급 투입돼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내일까지 중국 북서부와 중부 지역 등에 황사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전쟁 중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는 냉동 정자 난자를 임신에 사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7만 명이 목숨을 잃자 미래 인구 걱정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병원. 남편이 아내와 냉동 정자 상담을 기다립니다. 전장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Так хочеться, щоб хоч дитина була, залишилась, щоб і кохана, після себе залишити щос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째가 돼가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군인의 부인이 남편이 남기고 간 냉동 정자로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임신이 어려울 정도로 부상을 입은 군인도 포함되는데 관련 비용 일체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CNN 등 외신들은 약 2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사망, 부상자들이 급증한 데에 따른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7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숨지고 14만 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То не каже, но коли це все закінчиться, то у нас буде дуже страшна проблема демографічна.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최근 동부 지역 요충지인 아우디이우카마저 러시아에 빼앗기며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쟁 초기 이후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 라면. 이제는 인스턴트 라면의 원조인 일본에서도 한국 라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세계를 가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도쿄의 한 고깃집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가게의 주력 메뉴는 삼겹살이지만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한국 라면이 더 인기입니다. 한쪽 벽엔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는 주요 라면 제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麺がもちもちしてる気がします。 시내 한복판 마트에선 사발면 등 한국 라면만 따로 판매하는 코너가 생겼습니다. 6種類前後のものが1000円相当のものが入ってます。24時間韓国ラーメン爆食い生活。味、麺、辛さ、最高。 오프라인의 인기를 견인한 건 온라인입니다. 소위 한국 라면 먹방이 인기를 얻는가 하면 하루 종일 한국 라면만 먹는 것이 도전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 라면의 주 소비층은 한류에 관심 많은 10대와 20대 젊은 층으로 K-팝 스타나 배우들이 라면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접하면서 친숙해진 겁니다. 최근에는 한국보다 더 한국스러운 라면 가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 둔치 편의점에서 직접 해먹는 이른바 한강라면을 파는 곳이 도쿄 인근에 들어선 겁니다. 이곳은 편의점처럼 24시간 운영되는데요. 쿠폰을 구매하면 원하는 라면과 토핑을 골라 먹을 수 있는데 한국의 무인 라면 가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왔습니다. 一番多いのはやっぱ20代の女性とか、それこそなんか韓国ドラマにハマっている女性、夜中とかだと男性の方とかが飲み帰りに来たりとか。ずっと来たくて知っててここがあるのは맛있어요。 불고기 크림도 우리나라 유통업체들도 이를 기회로 삼아 일본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라면 종주국인 일본을 상대로 K라면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팔려나가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들였습니다. 지난해는 19,000톤 가까이 팔려나가 680억 원 이상 벌어들였습니다. 최근엔 우리나라 제품을 따라하는 일본 내수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일본 최대 라면 업체의 상품 겉면에 볶음면이란 한글이 그대로 적히는 등 국내 인기 매운 라면 제품을 모방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김치와 비빔밥, 불고기에 이어 한국 라면까지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며 K문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지난 연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치킨값을 최대 3,000원 올렸는데요. 자, 이때 국내산 닭의 절반 값인 브라질산 닭을 쓴 메뉴까지 가격을 올린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BHC 매장입니다. 치킨 원산지 표시를 살펴보니 순살 메뉴 대부분이 브라질산입니다. 닭 원산지가 어디예요? 일단은 순살 표면은 그냥 가슴살이면 다 브라질인 것 같아요. 브라질살. BHC는 지난해 5월 국산 닭고기 수급이 어렵다며 7개 순살 메뉴를 브라질산으로 바꿨습니다. 이후 12월 원부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치킨값을 최대 3,000원 인상했습니다. 브라질산 닭을 사용하는 메뉴 7가지 역시 가격이 올랐습니다. 오늘 기준 국산 닭가슴살 냉동 도매 가격은 1kg당 6,420원, 브라질산이 3,880원으로 약 40% 저렴합니다. 값싼 수입산을 쓰고도 가격을 올렸다며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굳이 브라질산으로 원가 낮추려고 했다면서 올릴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BHC는 지난해 계약 당시 브라질산 닭고기 가격이 지금만큼 저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2,000개 넘는 가맹점이 동일한 원료육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국내산 가슴살 자체가 원료육 자체가 수급이 너무 불안했고 BHC는 수입 계약 물량이 소진되는 오는 4, 5월쯤부터는
국내산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스쿨존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죠. 앞으로는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장소가 늘어납니다. 도로폭이 좁아서 안전한 보행이 어려운 이면 도로가 대상인데 학부모와 운전자들 반응이 엇갈립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차들은 시속 30km 미만으로 천천히 달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한 속도가 더 낮아집니다. 서울시가 도로폭 8m가 넘지 않는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제한 속도를 20km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속 20km 이하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173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스쿨존 사고가 줄지 않자 내놓은 특단의 대책인데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중 76%가 이렇게 좁은 1, 2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단 학부모와 주민들은 반깁니다. 사실 이런 골목길에서 30km는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끼리 가면서 장난치다가 갑자기 도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 횡단보도가 있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오토바이나 차량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반면 운전자들은 우려가 큽니다. 근데 차로 봤을 때는 그냥 기어가는 거죠. 거의 대한민국에서 운전하지 말라는 거. 학교가 되게 많은데. 좀 바쁠 때 빨리 가야 되는데 속도를 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쫓긴다고 봐야겠죠. 서울시는 경찰과 지역사회 협의 후 올해 안에 추가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아름답고 지켜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정작 마을 젊은이들은 못 살겠다라면서 외지로 떠나고 있다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현장 카메라 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울창한 숲과 전통 가옥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데요. 그런데 전통을 보존하려다 보니 주민들은 실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판을 들추자 곳곳에 곰팡이가 피었고 임시로 발라놓은 시멘트 사이로 물이 줄줄 샙니다. 맞은편 부서진 벽에서는 흙이 계속 쏟아집니다. 이거 한 5, 6년 넘어서 차례 대회 건축인데 차례 대회. 언제가 기다리는데 죽고는 갈라나 모르겠어요. 마을 곳곳에선 방수포를 덮어둔 집들도 눈에 띄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무너진 담장입니다. 아직까지 비닐이 덮인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래서부터 이제 예산이 나와야지. 실외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집안으로 옮겨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도 전통가옥 보존 규정상 쉽지 않습니다. 시골 방은 다 좁잖아요. 네네. 덜어내면은 또 초가집에서 그 집이 변형되니까. 하회마을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양동마을도 비슷한 상황. 양동마을의 한 초가집입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참을 가야 합니다. 유지 보수 공사를 예고한 표지판만 곳곳에 몇 년째 세워져 있습니다. 철거는 작년 9월 달에 했죠. 그래 해준다 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아집이 안 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 이제 초과라도. 담당 부처와 지자체는 서로 떠넘기기 바쁩니다. 과정들이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예산 확보에 좀 안 좋은 일.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가하냐 부가하냐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거죠. 이런 불편함 속에 빠져나가는 사람은 많고 새로 유입되는 사람은 적다 보니 세계문화유산 지정 이후 주민 수가 확 줄었습니다.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앞으로 향후도 500년까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죠. 지금 청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장 카메라 강보인입니다. 막바지 겨울이 잔뜩 심술이 났습니다. 내륙 지방은 밤까지 빗방울 정도만 더 떨어지겠지만 동해안에는 밤사이에 폭설이 내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눈이 반복됩니다. 특히 동해안은 많은 눈이 이어지고요. 주 중반에는 수도권에도 한방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점차 기온이 내려가서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영하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일 내릴 비의 양부터 짚어보면요. 내륙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 영동에는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쏟아집니다.
내일부터는 차츰 추워집니다. 그간 워낙 따뜻했던 터라 더 차갑게 느껴지실 텐데요. 서울이 2도, 광주 5도, 부산 10도에서 출발합니다. 동해안 중심으로는 어는 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9도, 광주 10도, 부산 11도 예상됩니다. 추위는 점차 강해져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환자들 의사 부를 때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만큼 의지하고 존경하는 예우가 담긴 표현입니다. 오늘 폐암말기 환우 회장이 의료 파업을 앞둔 의사들에게 당부의 글을 보냈습니다. 최고의 지성과 명예를 갖춘 집단이니 관용을 보여달라고요. 자, 의사들 단체 행동하기 전에 병실에 있는 환자들의 호소에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존경의 진짜 의미,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